네, 안녕하세요. 은평상상 컨퍼런스. 이번에는 세대 갈등 포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세대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은평에서는 이런 케이스다,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등에 대한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이런 자리를 위해서 5분이 나와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해서 어쨌든 이렇게 언택트로 좀 준비를 많이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기조 발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학 연구자 및 문화평론가이신 최태섭님을 모시고 처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안녕하세요. 주태섭입니다. 저는 사회학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문화평론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담론 관련한 이런저런 지면이나 책 같은 데 참여를 한 적이 있고요. 오늘 그래서 이 세대 간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 세대론과 그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한 안내를 먼저 좀 드리게 됐습니다. 세대론이라는 말을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세대라는 건 좀 애매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세대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굉장히 많이 말하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너레이션이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뭐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자식, 그 다음에 뭐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그 연대로 나누는 어떤 단순한 개념의 세대가 있다면요. 또 다른 개념은 이제 코호트라는 개념입니다. 코호트는 사회학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이긴 한데 세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코호트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경험이나 특정한 것들을 함께 같은 시기에 지내서 같은 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코호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세대론이라고 말할 때에는 두 가지가 좀 이렇게 대체로 뒤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세대론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된 건 역시 88만 원 세대라는 책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2007년에 출간되고 우석훈, 박건일 두 명의 저자가 쓴 책이었죠. 이 이후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세대론적 분석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학계, 시민사회, 정치권, 정부 정책 같은 모든 공공 영역에서 세대론을 기반으로 하는 발언과 논쟁이 이루어졌었죠. 전 정권 중에는 이제 대통령 직속 세대통합위원회라는 걸 설치해서 운영한 적도 있어요. 지금도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세대 문제가 어쨌든 전 공공 범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지금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왜냐하면 사실 세대론이라는 건 대체로 청년 문제로 이야기됐기 때문인데요. 지금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찾는 흐름이 굉장히 계속 이어졌고,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뭐 지면을 갖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네. 그러면 대체 무슨 이야기들이 오가는지를 한번 보는 건데요. 이제 그 청년 관련된 연구들을 가지고서 메타 연구를 한번 진행해 본 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216건의 문건, 청년 문제와 관련된 논문과 주요 저작 같은 것들을 수집해서 분석을 했어요. 이를 주제별로 분류하면 이제 이론이 7건, 일자리가 121건, 빈곤화가 34건, 정치가 22건, 문화가 31건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랑 빈곤을 합하면 전체 연구의 약 70% 정도가 결국 경제적인 문제, 청년 세대의 경제적 궁핍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들에 대해서 이 연구자들이 이제 4가지 비판적인 재원을 덧붙인 바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첫째로 청년 연구라는 것이 내부의 젠더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몰젠더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게 우리가 계속해서 뭐 청년 머시기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광고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데 보면 대체로 이제 청년 남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청년 여성과 청년 남성이 같은 연령대이긴 하지만 또 다른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였던 거죠. 그리고 청년 집단을 굉장히 단일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20대라고 말을 쉽게 하지만 20대 내부의 사정이 굉장히 많이 다르겠죠. 본인이 어떤 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어디에 살고 얼마나 뭐 재능이 있어서 공부를 잘했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많이 차이가 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통계나 수량화 양적 연구 같은 것들에 좀 집중된 면들이 있었고 과거에 낭만화된 청년 그러니까 뭐 사회에 뭐 이렇게 최전선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청년 아름다운 청년 뭐 이런 것의 이미지에 너무 몰두해서 그것과 지금이 얼마나 같고 다른가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 왔다는 비판도 있었던 거죠. 저도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제 온나라 정책 연구라고 해서 그러니까 국정 보고서들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청년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2019년 7월 기준으로 134종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또그 청년 실업과 관련된 문제들이었습니다. 93개 정도가 다 청년 실업이랑 일자리 문제만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정책적 관점이나 정치적 관점 자체가 다 일자리 문제.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 정규직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어떤 프레임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고요. 근데 또 동시에 이렇게 정치나 어떤 정책 영역에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대중담론으로서도 세대론이 굉장히 활발했었잖아요. 그걸 또 이제 이광석과 윤자영이라는 두 연구자가 청년 대중서를 통해서 본 청년 담론의 전개 양상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크게 이 청년 담론이라는 게 5가지 정도의 흐름으로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청년 빈곤의 정치경제학적 비판이 주를 이루고 2010년부터 13, 14년까지는 청년 위로와 힐링 담론, 그 다음에 기성세대 청년 논리의 반담론으로 분화된다라고 합니다. 그 힐링 담론 같은 거는 뭐 아시겠지만 청년 어쩌고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책 중에 가장 성공한 건 88만 원 세대가 아니고 아프니까 청춘이다죠. 그게 200만 부가 넘게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책이 200만 부 넘게 팔린다는 건 그 자체로 사회적 현상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수많은 청년 담론들이 있었고 청년 당사자들이 어떤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을 장악한 것은 기성세대의 어떤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위로와 조언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었는데 그렇게 끝이 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담론은 그거였죠. 청년들이 뭐가 힘들다 그러냐 우리 땐 더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청년 주체의 사회학적 재구성론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을 단순히 그 이전에 보았던 어떤 뭐 불쌍한 존재나 뭐 가난한 궁핍한 존재 이렇게만 보지 말고 우리가 새롭게 청년을 재구성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들을 하는 책들이 나왔고요. 2016년부터는 청년 자립의 대항 담론 같은 것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뭐 단순히 어떤 도움을 받는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스스로 먹고 살고 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활동해서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전망이나 대안적 가치를 제시하는 논의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굉장히 좀 미비한 편이고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시장의 승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은 이제 그런 힐링 담론이나 위로 담론 그것도 이제 기성세대가 작성한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청년 담론이라는 장에서 활동을 했던 것에 가까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과 좀 객관적인 어떤 사항들을 같이 고려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대 담론의 장에서 청년 세대가 맡은 역할 같은 것들은 결국 굉장히 수동적인 역할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88만 원 세대가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이 88만 원 세대에 대해서 우리 20대들이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같은 종류의 프로젝트가 진행됐고요. 그 이후에 촛불 집회 국면에서 등장한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20대들이 자기 스펙 쌓느라고 이기적이어서 집회도 안 나온다 이런 종류의 이제 20대 땡땡 뭐 끼론 이런 게 있었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론이나 변명이 논의의 중심이 됐습니다. 또 이제 대안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적 모색이나 정책적 대응을 위한 단위로서의 청년 조직들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 새로운 의제를 던지거나 담론을 주도하거나 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이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파급력을 얻었던 것들은 기성세대들의 담론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여기에 참여했던 청년들이라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그 기존의 어떤 구도 안에서 그 구도 안에 있는 기성세대의 아는 청년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청년을 대표해서 나온다라고 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알고 있는 청년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게다가 또 대부분의 이렇게 뭐 청년을 대표해서 뭐를 하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보면은 다 서울 수도권도 아니고 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 같은 식으로 사실 한국 사회에서 따지면은 청년 중에서도 그렇게 다수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장 내에서 청년 당사자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어떤 청년 당사자들의 지지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도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글을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할 때에는 마치 제가 이제 청년의 대변자인 것처럼 주로 이제 그 행사에 계신 분들은 생각을 했지만 저를 아는 청년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회의적인 거죠. 그래서 뭐랄까 아무도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대리해서 나온다는 그런 이상한 구도 안에서 이 청년 담론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세대 게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세대 게임은 이제 전상진 교수, 서강대 사회학과에 계시는 전상진 교수가 주창한 책 제목이자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건데요. 그에 참가한 사람들이 세대를 이뤄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활동과 게임의 판을 짠 집단들이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 세대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경쟁이나 싸움을 부추기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서 드러나듯이 이제 전상진 교수는 세대론을 정확한 사회적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가상의 혹은 호도된 담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세대 게임이라는 게 두 측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세대 게임을 기획해서 자기네들의 진짜 목적을 위해 세대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대에 의해 응답해서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고 어떤 세대의 일원이 돼서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는 목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동원된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세대 게임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전상진 교수는 왜 이렇게 세대론이 많은 사회적 갈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소환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개념이 갖고 있는 가소성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칭하지만 아무것도 지칭하지 않는 개념이 세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세대 게임이라는 것 담론을 통해서 보면 이 세대론은 사실은 진짜 갈등이 아닌데 마치 진짜 갈등인 것처럼 누군가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죠. 실제로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새롭게 등장한 수많은 땡땡 세대론들이 있었거든요. 2008년에서 2017년에 이르기까지 언론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무슨 세대라는 호칭이 30개에 이릅니다. 88만 원 세대 이후로 무슨 세대 해가지고 30개에 이릅니다. 그 것들은 근데 이 명칭들을 보면은 전부 다 청년 세대를 어떤 방식으로 불러내고 싶어 하는지가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진보적인 목적에서의 이야기, 보수적인 목적에서의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뭐 땡땡 세대라는 어떤 명명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 왔던 것이죠. 이런 목적 의식하에 호명이 의제로 작동하지 않을 때 등장하는 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20대 땡땡땡론, 20대를 이제 비하하는 그런 담론이었고요. 이제 가장 이것에서 극적이었던 장면은 이제 2012년에 88만 원 세대의 공조자인 우석훈 박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책의 절판을 선언하면서 했던 이야기죠. 자신이 생각했던 변화가 벌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20대들의 뭐 내가 핑계거리만 되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책을 절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과연 그 20대 중에 88만 원 세대를 읽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어라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굉장히 희박한 비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떤 대학교 수업에 특강을 하러 가가지고 세대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이 중에 88만 원 세대라는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 반에 한 40명 정도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2012년 정도였거든요. 손든 사람이 일단 10명이 안 됐고 읽어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좀 이상한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선기 라는 연구자에 의하면 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김선기는 청년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누구도 청년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문제가 있고 무엇을 원하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방식의 담론들만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청년 세대 담론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지점은 이건데요. 청년 세대 담론 안에서 청년이 피해자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 이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이 단어를 쓰면 안 되겠죠? 아,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 청년 세대 담론 안에서 청년이 피해자이거나 개새끼로만 나타나는데요. 네, 결국 말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둘 다 매력적인 정체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청년 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마저도 약간 그 담론의 대상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해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 담론이 그 누구도 사실은 나는 청년이야, 청년이 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담론이 아니라 난 그런 거 아닌데, 난 그런 거 아닌데라는 식으로 그걸 부정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떤 네거티브한 방식의 담론이었다는 거죠. 동시에 또 이런 종류의 인식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이 세대 간의 자원 분배 문제, 아까 말했던 그 세대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도 청년 당사자 중에 일부는 끊임없이 이제 기성세대로부터 제기되는 비난이나 왜곡에 맞서서 청년이라는 집단을 올바르게 재현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김성기의 평가를 다시 또 빌리자면요. 청년 담론이라는 것은 논의에서 배제된 청년들의 몫을 찾고자 했고 청년 집단이라는 한 집단의 이익에 국한되지 않는 논의를 펼쳐왔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온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청년 담론에 끼어든 사람들은 굉장히 어쨌든 불합리하고 좀 양쪽에 끼인 상태로 있어야 됐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세대 간 문제라는 게 정말로 세대 간 불평등을 이제 늘렸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최근에 사실은 좀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이분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님이신데 이철승 교수님이 이제 최근에 이야기한 386 세대 리더들이 이제 1950년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걸치는 대안적 세대 연대를 구축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투표 블락을 구성하고 그리고 선출직과 임명직 그리고 이제 그 기업에서 고위직을 다 차지하는 상층 노동시장을 다 점유하고 이것이 이제 세대 간 불평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근데 또 반론도 또 최근에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세대 간 불평등이라는 것이 얼마나 증폭되었는가를 바라봤더니 사실은 그렇게 증폭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대 간 불평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것들은 그 노인 세대가 늘어난 것이고 실제로 그 50대 이후에 어떤 그 노년층의 빈곤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청년의 빈곤화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이에서 요즘에 좀 그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실제로 그 청년 세대론이 나올 때도 이미 그 당시에 이제 뭐 노인 자살률이라든지 노인 빈곤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높았어요. 한 번도 낮았던 적이 없습니다. OECD에서 항상 1, 2위를 다투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가져왔던 입장이지만 이 청년 세대 론이라는 게 자꾸 뭐 청년이 불쌍을 그래서 청년을 도와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사실은 이 청년 문제마저도 제대로 풀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 청년 이 세대 게임이라는
담론에서의 조금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플레이어와 당사자를 나누는 구도라는 게 약간 자기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사자들이 이 게임에 대해서 성찰적이거나 뭐 다른 더 나아간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좀 과소평가하는 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그러면 세대 문제라는 게 없다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가 진짜로 세대 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도 있는 건데요. 어쨌거나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청년 문제가 있으면 청년하고 문제를 분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것인데 어쨌거나 이 청년과 그 위의 세대 간에 겪는 어떤 종류의 뭐 경험의 차이라든지 문화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들이 있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종류의 부침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정말로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어떤 것들은 사회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끼리도 박수 좀 쳐볼까요? 네, 첫 번째 말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뭔가 청년에 대한 이야기나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갈등이나 문제로만 좀 보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유의미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고민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다면은 저희 어쨌든 포럼의 앞에 있는 제목인 세대 갈등 그리고 세대 문제를 말하다에 대해서 실제로 당사자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대별로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세대 간 소통 부재의 경험과 고민이라는 이름으로 한 분씩 한 분씩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20대, 30대 그리고 50대, 60대를 대표하시는 한 분씩 나오셔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0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대가 느끼는 기성세대와의 만남 속 이야기라는 이야기로 진행될 것 같고요. 네, 20대 어근선님 모시고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20대로서 좀 느끼는 어쩌면 생활 속에서 기성세대 분들과 함께 만남 속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은평구에서 어떤 회의 자리에서 가게 되면 어떤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참여해서 뭐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회의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회의에 참여했을 때 어떻게 보면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뭐 나온 결과물들을 선정하는 회의라던가 아니면 그 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안에 규정을 만들 때 그러면 그런 규정을 만들 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운영 방식을 선택해서 따라와야 한다라는 의견을 많이 들어요. 그러한 의견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모였고 새로운 논의를 이끌어가는 모임 회의에서 좀 기존의 운영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저한 20대인 저한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기존의 운영 방식을 좀 나와서 이제 뭐 기존의 운영 방식 같은 경우는 뭐 회비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행사에 당연시하게 참여를 해야 한다 아니면 그 거기에 뭐 그 회비를 통해서 조금 특별 비용을 좀 지불해야 한다라는 그런 문구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지금 요 내용을 꼭 필수적 당연시하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 당연시란 게 여기에 좀 상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문점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 회의 자리에서. 근데 이제 이제 이런 걸 꼭 해야 합니까? 당연스럽게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드리면 이제 답변이 좀 그렇게 들어오죠. 이제 너는 은평구에서 몇 년 살았니? 아니면 너는 이러한 일을 얼마나 해봤니? 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에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듣게 되는데 어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모임을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모형과 그러한 그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회의에서 어떻게 보면 경험 아니면 거주 기간 이러한 방법으로 이 발언을 하는 것이 좀 갈린다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세대들이 참여해서 20대든 30대든 10대든 참여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그 뭐 몇 년 살았냐는 답변을 받게 되면 저는 여기서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뭐 몇 년 살았습니다. 라는 말에 답변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뭐 생각하셔서 질문하셨던 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이런 거를 그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나도 20대 한 명의 주민으로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의견을 내면서 같이 만들어가고 싶어서 왔지만 그런 질문을 듣다 보니 이 이야기를 좀 그 경험이 부족한 청년으로서 프레임이 씌워지기 전에 좀 이런 얘기 했어야 되는데 한번 씌워지고 나니까 발언을 할 수 없다 보니 그러한 의사소통, 그 다른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선 뭔가 이제 나이대나 거주, 경험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회의 주체, 한 명의 주민으로서 같이 이야기하는 구조가 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조를 좀 만들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다음부터 그 의견을 낼 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러면 좀 효과적인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던 하나의 뭐 사례가 좀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좀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지금 청년 활동가로서 이제 다양한 세대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세대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토론 주제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많이 나온 주제에서 좀 이렇게 논점이 많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참여라는 주제를 가게 되면 정말 세대만의 관점이 좀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여를 주제로서 많이 얘기하다 보면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은평구에 청년들이 있어? 아니면 이런 왜 청년들은 왜 뭘 하지 않아? 라는 질문이 많이 듣게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떤 청년들을 뭐 행사나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듣게 되면 청년들이 뭐 행사나 아니면 참여를 필요로 하는 뭐 어떤 장소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신다는 생각을 많이 듣게 됐는데 과연 이제 그런 거죠.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지만 참여를 하는 것인가라는 게 저한테는 하나 들어오는 게 뭔가 공론장이나 아니면 포럼 아니면 공청회 같은 뭔가 의견을 듣는 자리에 꼭 가야지만 우리가 의견을 내거나 그 세대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청년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봤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다양한 청년 활동을 하면서 청년들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찾아가 보기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청년들 개개인 스스로 정말 많은 고민과 그 고민을 통해서 하는 행동들을 하는 세대라고 느껴지는데 그 나름대로 본인 스스로의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여러 뭐 유튜브나 뭐 보고 계시는 유튜브나 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많이 보면서 그에 대한 댓글, 공감, 그 정책 관련된 거는 뭐 민주주의 서울이나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거에서 내가 이 의견에 공감을 하고 이 의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다는 여러 가지 방식을 선택해서 내가 참여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참여의 방식, 어떤 행사에 가고 이런 방식에는 맞지 않는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스럽게 이런 거에 와야 되는 게 기본이다라는 얘기와 이러한 방식이 참여이다라는 게 어느 순간 그 다른 세대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했을 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좀 느껴졌었고요. 이제 하나의 사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은평구 복지 주제에 관한 논의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정말 그 복지에 대해 해당하는 당사자라고 느낄 수 있는 주민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하시고 그 궁금한 걸 물어보시는데 제가 청년으로서 갔지만 청년 세대 20대 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았어요. 그 보이지 않았던 이유로는 뭐 물리적인 이유로서 뭐 시간이나 장소 아니 주제에 대해서 뭐 재미가 없어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이 주제가 청년들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것인가 라는 게 질문이 드는데 그 이 청년들 오지 않는 걸 보고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너네가 꼭 가져야 이 정책에 해당되는 당사자인데 왜 이런 자리에 오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 주제가 지금 당장 청년 세대에게 느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세대들도 이걸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 수 있는지를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다양한 세대 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행사를 기획하거나 준비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게 되죠. 그럼 그 열어두게 했을 때 청년분들이 과연 그 주제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세대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같이 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거나 그런 얘기를 기획을 좀 하게 되면서 그런 논의 주제를 만들면은 그 세대 뭐 다양한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하나로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런 얘기는 있어요. 기존의 청년분들도 다양한 세대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다. 다만 그 참여의 방식은 정말 다양해지고 있고 그 다양한 참여의 방식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세대 간의 동등한 입장의 주체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0대가 느끼는 어떤 세대에 대한 고민들,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살았니라는 얘기가 되게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모든 20대 이야기 대변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30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해요. 30대에 비해 낀 세대의 세대 차이, 갈등 경험 사례라는 이야기로 말씀해 주실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30대는 20대보다 어떤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됐는지 30대 김소정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소정이라고 하고요. 사실 30대 뭐 대표로 나왔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사실 최근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점점점 이제 겪고 있는 게 세대 차이인데 마침 제가 이제 지금 현재 하는 일이 교육업에 이제 종사를 하고 있어서 뭐 학교에 강의를 한다거나 뭐 교수님들과 이제 자주 소통을 하거나 또 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니던 대학원의 특정 교수님과의 소통 갈등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와 같이 30대나 20대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세대 차이를 많이 겪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경험을 했던 거는 좀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어떤 특정 교수님이 굉장히 일방적인 소통을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쨌든 학비를 내고 등록금을 내고 내가 배우고 싶어서 왔고 내가 성장을 하고 싶어서 이제 학교에 왔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약간 일방적인 그런 소통 방식을 하셨던 게 좀 굉장히 좀 불편했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제 교수님께 제가 메일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교수님 이러이러한 부분을 제가 헷갈려서 좀 어떻게 좀 조언을 얻고자 메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문의를 했는데 답장이 고칠 부분이나 뭐 이런 뭐 자료 같은 게 하나도 오지 않고 몇 시까지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쳐야겠구나 했지만 제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로 발제가 있었는데 발제를 하러 그 상태로 간 거죠. 근데 갔는데 당연히 미비한 상태로 저는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미비한 상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조언을 주신 게 호통을 치시기 시작한 거죠. 왜 이렇게 지식이 없이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 모두가 이해가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면박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호통을 치셨지만 저는 반박할 수가 없었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우도 뭔가 양아치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모두 다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발언을 할 수가 없었고 저는 심지어 뭐 제가 책을 낸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뭐 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뭐 그 상태에서 뭐 책을 낸다면 사람들이 보지도 않을 거고 팔리지도 않을 거다. 뭐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좀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고 저는 그래도 졸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학교에서 도저히 졸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저는 계속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계속 일방적인 소통을 하셨고 칭찬이나 뭐 격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사실 해외 석사를 다시 갔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도 교수님들이 너무나 좋으시고 정말 24시간 카톡으로도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너무나 그 소통 갈등 문제가 앞으로는 학교에서도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약간 울컥하는데 지금도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활동을 좀 여러 가지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세대를 정말 다양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또 50대이신 분들을 많이 또 만나 뵀는데 항상 저는 30대다 보니까 왜 결혼 안 하냐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왜 결혼 안 해요? 근데 솔직히 결혼 안 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저희 나이 또래는 되게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기분이 좀 불편했습니다. 되게 왜 내가 지금 결혼 안 하고 무슨 노처녀 취급을 당하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제가 나중에는 이제 차근차근 어르신들에게 요즘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친구들은 일이 중요해서 결혼을 못하는 분도 있고 뭐 아니면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장난으로 이제는 넘어가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일방적인 대화가 계속 지속이 돼서 너무 속상했던 부분들 있었고 이제 제가 이제는 차근차근 이제 이해를 시켜 드리는 편으로 이제 아예 해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아 세상이 달라졌구나, 아 청년들은 그렇구나 또 이해를 해주셔서 이제 이렇게 풀린 적은 또 있었는데 뭐 어르신들이랑은 보통은 정말 정상적이거나 이렇게 좋으신 분들은 많이 소통 갈등은 풀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제 제가 또 느낀 게 어르신 말고도 전 30대에 들어갔다 보니 이제 20대 분들이랑의 또 소통 사실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20대 분들은 이제 사실 좀 뭐 예를 들면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학교에 그래도 교수님의 통제가 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보통 졸업하신 분들 뭐 아니면은 이제 직장을 다시 재취업하시는 분들께서 약간 이제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사회에 대한 좀 이렇게 비판적인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약간 오해가 점점 생기면서 저랑 그러니까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뭔가 소통이 잘 안 되고 특히나 대학생들은 사실 교수님의 통제 아래에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뭔가 팀 활동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게 커피숍에서 만나자 했는데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고 뭐 만나자마자 인사는 별로 안 하고 네 아주 그냥 혼자 저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받았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쳐다보고 뭐예요? 같이 우리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친구가 당황을 하면서 뭐 이렇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그 친구한테 갔어요. 저랑 다른 친구랑 있었는데 같이 가서 뭐예요? 왜 여기 혼자 앉아 있어요? 하니까 그 친구 문제집을 갑자기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난 소통을 하려고 대화를 하려고 만났는데 이게 혼자 앉아서 문제집 풀고 있다니 이게 소통에 정말 이제는 문제가 특히나 언택트 상황에서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더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하면서 고마웠던 건 그 친구가 제 얘기도 좀 들어줬고 좀 오해가 풀렸는데 저도 그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경험을 또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뭐 2030이라고 항상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정말 낀 세대로서 어떤 고민, 어떤 비애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무관중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막 박수 소리라든지 환호 같은 게 들리지 않아서 네, 뭔가 좀 딱딱할 수 있기는 한데 저희는 나름 되게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 재밌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 몰아서 말씀해 주신 분들도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50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어떤 세대에 포함되어 살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에 이야기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50대 석은지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 시민으로서 지금 은평 구민으로서 나와 있고요. 처음에 세대 담론에 대한 원고를 말씀하셨을 때
제가 경험한 일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50대이고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는 이제 90년생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세대 차이, 가족 내에서도 세대 차이가 있는 거죠. 어느 날 제가 그 지하철을 탔는데 그 건너편에 그 임산부 좌석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그때 얼마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임산부이지 않았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이제 모습으로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 노부부가 지하철을 타고 그 앞에 섰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여성분이 소리를 꽥 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너무 놀래갖고 이제 너무 날카로운 소리로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그 지하철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여성분을 하고 그쪽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 노 부부가 그 임산부 앞에 서서 그 임산부가 임산부 다리를 계속 발로 찼던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고 있던 그 임산부는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왜 그러시냐고 이제 소리를 질렀던 거고 잠결에 이제 놀라서 근데 그 노부부는 왜 젊은 애가 이렇게 노인들이 탔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 있다면서 양보하지 않은 그 젊은 여성에 대해서 질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이 너무 이제 짜증이 나니까 나도 임신한 임산부라고요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노부부 중에 그 어머님 되시는 분이 여자분이 나도 애를 5이나 낳았다. 뭐 나도 4명 이상 낳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뭐 아이를 새끼 잘 낳겠냐. 뭐 잘 교육을 시키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그냥 몰상식한 그런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싸움이 이제 점점 고조가 됐고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리기 시작했는데 다른 그러니까 저 세대 50세대 50을 좀 바라보는 중장년층들은 사실은 젊은 분의 그런 마음을 이해할 것 같고 여자분들은 특히 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조금 이제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고 노인석 쪽에 노약자석 쪽에 앉아 계신 노인분들은 그 두 부부 되시는 노인분들을 굉장히 지지했어요. 그래서 암만 임신을 했어도 노인들이 그렇게 왔으면 일어나 주는 게 맞지 않냐 하면서 굉장히 그 지하철 안에서도 분명하게 세대가 갈리는 어떤 현상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와중에 그 여성분은 참지 못하고 차가 정차된 상태에서 그냥 바로 내려버렸어요. 일이 이제 그게 뭐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날 그런 일을 겪고 제가 이렇게 바로 이제 앞에서 보면서 조금 생각을 했던 것들이 이번에 그 세대 담론을 말씀하셨을 때 그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자리에 집착을 하는 걸까? 이 자리라는 거 인정받고 대우받고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대가 세대를 이루면서 사는 거는 사실 같이 함께 사는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건데 어쩌면 나의 권위와 그다음에 나의 연륜과 이런 것으로 그냥 무지하게 어리다는 그리고 나는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너무 짓밟는 그런 모습에서 좀 폭력적인 모습까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여성분이 사실 그 임산부 좌석에 앉아 있음으로 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자기 그 컨디션을 지키고 또 사회에 또 좀 적극적으로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쉼의 시간으로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잠깐의 시간이었을 건데
그런 일로 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가 생겼겠다. 어른들을 보면 경직되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자석인데도 못 누리고 쫓겨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해봤거든요. 엄마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딸은 이제 여자 아이니까 더더욱 막 흥분해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미친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20대 중반에 있는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자기도 어른들이 그렇게 갑자기 소리 지르거나 자기 거라고 당연히 여기는 걸로 얘기할 때 너무 기분이 나쁠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세대와 나는 경험한 치로 사실은 공통분모를 찾아서 거기서 소통하고 나누는 어떤 부분들 중에서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가족과하고도 그렇고 사실 바깥에 나가서는 타인이지만 가족이 들어오면 또 가까운 가족일 수 있잖아요. 그런 공감대가 왜 사회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준비한 이야기는 생활 속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일상 속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60대에는 어떤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세대 간 갈등에 대한 나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정원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은평에 살고 있는 이정아입니다. 세대 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세대 같은데 얘기 좀 더 들어보면서 그냥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이렇게 늘 평소에 제가 생각해온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런 거를 세대가 공감하며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아까 20대 얘기도 들어보니까 뭐 나이로 이렇게 또는 경험으로 이렇게 저는 뭐 회의 같은 거 할 때 그런 걸 굉장히 말리고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요즘 뭐 젊은 것들이 뭐 버릇이 없고 뭐 젊은 것들이 뭘 알겠어 하는 그런 의식을 나이 들면은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 친구들도 주변에 보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근데 저는 그걸 버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항상 좀 같이 공감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젊은 여자가 담배를 핀다 그러면 뭐 나이 든 사람들은 상당히 거부 반응을 많이 느끼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아니 뭐 필 수 있는 거고, 사실 또 저희 어렸을 때도 보면은 어머니들 중에도 담배를 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굳이 그렇게 여자가 핀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의식도 좀 버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 저는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살려고 맨날 노력하는데, 근데 세상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관계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갈등을 이렇게 좀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옛날 우리 세대들 보면은 그냥 전부 다 굳어져 가지고 어떤 프레임의 틀에 갇혀서 그걸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뭐 8.15 집회 같은 경우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좀 답답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좀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좀 사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농촌 사회부터 산업 사회 뭐 이런 다층 사회에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굳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좀 진짜 깨야 된다. 세대에 맞춰서 이렇게 적자 생존을 해야 되는데 환경에 맞게끔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는 부단히 바꾸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 보니까 어디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아이들 우리 세대 때는 급fun을 뭐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잠은 이제 뭐 잠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은 죽어서 자라 그런데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한대요. 예. 30분 더 공부하라. 미래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세대는 뭐 죽을 둥 살 둥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그렇게 통했지만은 지금 세대는 그 세대 사는 자체의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그 갈등이 없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조직의 충성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자기 어떤 스펙 쌓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또 실제로 그 직장에서 뭐 평생 근무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직업을 한 3개, 4개 이렇게 자꾸 하면서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세대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펙을 쌓고 자기 능력을 키워가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옛날에 뭐 경력이 쌓여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좀 젊은 유튜버들이 아주 그 정말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그런 것도 돈을 버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얘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은 자기 얘기를 그 과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 저도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뭐 스펙도 있었고 했는데 안 합니다. 저를 지나간 얘기 이미 흘러간 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나이를 철저히 그 있습니다. 뭐 나이를 의식해서 뭐 나이 가지고 이렇게 너 몇 살이야? 이거 아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내 친구들한테도 보면은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열화 매기고 몇 살이면 그 이렇게 해가지고 뭐 형해 뭐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가부장식 의식을 이제 버리고 저희 때만 해도 뭐 남자들이 뭐 주방에 들어가면 아주 큰일 나는 것처럼 있는데 뭐 좀 다 뭐 설거지 같은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시대에 바뀌어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꼭 고수를 하고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은 꼭 자기 부인이 와야 밥을 먹는 꼭 해줘야만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을 존중 공감하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이해하려고. 우리 세대들이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남의 얘기를 잘 듣습니다. 나이 들면 자기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말을 좀 아끼면서 듣는 얘기가 좀 많아야죠. 그래서 사실은 젊은 사람들한테 더 배울 게 많은데 뭐 나 때는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래서 또 우리 세대는 이제는 물러날 세대입니다. 우리의 그 살았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살게 하는 거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뒤에서 서포팅 젊은 사람들이 잘 좀 더 뭐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우리 세대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우리가 주도해서 살려고 하고 막 그냥 태극기 들고 난리치고 이게 도대체가 저는 같은 세대지만 그 나이 든 분들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갈등을 줄이고 이제 소통하는 방법을 공감적 대화 이런 거를 하려고 그래서 항상 그 잘 들으려고 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다음에 저는 원래부터 뭐 했지만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고 말을 부정적인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주변도 그러니까는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 저 사람의 단점보다는 저 사람은 어떤 점을 가지고 있을까 좋은 점이 뭘까 젊은 사람 저 사람은 어떤 부분이 또 있을까 저 여자분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남을 할 때 너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말고 이제 나의 중심으로 해서 나의 마이 메시지 이거는 제가 이제 상담 옛날에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이걸 진작에 알고 있었고 이런 부분을 대화 중에 실천을 하려고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뭐 너 왜 이렇게 시끄러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전화를 하는데 내가 큰 목소리로 말해서 전화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아서 기분이 좋지 않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행동, 감정, 이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그 세대의 차이를 진작에 전 그 세대 간의 갈등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 이걸 좀 나이 들면서 그 극복을 하고 어떻게 세대 간의 소통을 하면서 살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굉장히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완전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제가 바라는 세상은 노장층이 정말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사회를 그 나이 든 사람으로서 60대로서 그런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대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구나에 대한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하나 안내를 드리면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40대는 왜 없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딱 40대를 배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젊은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하고 시간 관계상, 구성상 이렇다라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각 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발제자가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함께 좀 이야기해볼 시간 좀 가져볼까 해요. 저희가 발제랑 그리고 발표 내용들을 듣고 좀 자신의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분당 청년 세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50대, 60대에 대한 세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발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3개 꼭지로 해서 키워드를 각각 하나씩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다른 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준비해드린 종이 뒤에, 판 뒤에 종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큼지막하게 그 키워드들을 좀 적어서 화면에 공유를 해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과도 함께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발제자, 그리고 청년, 비청년 이렇게 3개의 세대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들으시면서 가장 생각났던 키워드를 하나씩 적어주시고 그거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편하게 글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는 동안 사실 뭐 이렇게 화면이라든지 음성이 빌 수 있으니까 제가 계속 좀 떠들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사실 4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특히 사실 20대, 30대는 제가 같이 살아왔었고 있었던 시대 같기도 하고 앞으로 다가올 50대, 60대도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뭔가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차이인데 그런 거에 대한 인지 이런 것들에 좀 다름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것 같고 특히 저는 이제 아직까지 이야기를 다 못하겠습니다만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참여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은평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한 40만 명 정도라고 하시는데 절반 정도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한 40명 정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다 마치고 나서 그때 한 번 더 질문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질문이라든지 채팅으로 의견 피력을 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요 내용들을 서로 토론하시거나 요 안에서도 조금 비슷한 토론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게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좀 글로도 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나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보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저희가 진행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다 작성을 못 하셨더라도 지금까지 작성하신 것들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좀 다른 분들은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나서 또 다음 키워드 넘어가면 되니까 키워드 하나 이상 작성하셨으면은 그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20대부터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너무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한번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60대 이정환 선생님부터 키워드 뭐 하나만 딱 보여주시고요. 저 화면에다 보여주시고 어떤 이야기 듣고 나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으신지를 화면을 보고 그리고 마이크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60대 이상 그 기존의 세대들은 그 세대의 공감을 하려면 세대 갈등을 줄이고 이 서열주의를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나 때는 하면서 내 나이 몇 살이야, 뭐 어린 것이 뭐 이렇게 이거부터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닫혀 있는 창문에는 공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열려 있는 창문에 공기가 들어오듯이 나이 든 분들일수록 예전에는 경험이 상당히 그 또 통하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충고도 해줄 만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게 이제 완전히 통하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 거꾸로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있어서는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이 서열주의나 나이 우선 뭐 하고 과거 나 때는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서열주의를 발제를 했습니다. 예. 서열주의 이 4가지 네 글자로 표현되는 것들인데 좀 가슴에 와닿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럼 바로 넘어가서 서건진님 말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경험과 연륜 20대 발표자분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적어봤는데요. 경험과 연륜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과 연륜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얘기를 좀 더 길게들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전에 저희 얘기가 길어질까 봐 좀 짧게 이야기하긴 했는데 좀 더 충분히 길게 내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이제 이럴 때 그 지속적인 문화를 창출해내는 부분에서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해 오셨던 분들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요한 그 경험치가 자칫 그 20대 청년들한테 기존 세대의 꼰대의 어떤 참견으로 비춰지거나 들린다 그러면 사실 소통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의 문제이기도 하고 소통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과 연륜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그 문화를 그러니까 생각하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문화로 잘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30대 김소정님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키워드를 폭력적인 소통 방식, 소통 부족이라고 썼는데 사실 이게 세대 차이 갈등이 오면서 저도 이제 낀 세대에 있지만 저의 나도 몰랐던 저의 소통 방식이 20대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어른들이 저에게 하는 소통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게 폭력적인 대화 방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요즘에 코로나가 오면서 좀 정신적으로 많이 좀 우울하신 분들도 많고 한데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소통이 잘 돼서 좀 더 이런 부분을 격차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소통 부족이라고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20대 어근선님 이야기를 마지막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잘 보이시겠죠? 네, 좀 작게 적은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당연한 권리라고 좀 적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이제 뭐 그 권리가 아니, 그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명대사가 있는데 그것처럼 당연한 권리는 저는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해요. 60대든 50대든 30대든 20대든 그러니까 20대라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지만 60대 뭐 다른 세대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권리를 뭐 당연히 기존의 방식을 저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방식도 없다라고 생각이 좀 있어서 이러한 세대별의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생각을 통해 어떠한 의견들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그 입에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러한 거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뭐 적어서 공유를 해드리는 이유는 다른 분들의 발제 내용을 사전에 들은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 오셔서 여기 있는 호흡과 여기에 있는 공기를 느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한 번씩 돌아갔으니까 마지막으로 발제자님 이야기 한 번 더 듣고 다음 얘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키워드를 좀 생각하셨는지. 저도인가요? 네, 키워드를 딱히 마땅한 게 없어서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 계신 네 분 이야기도 제가 앉아서 같이 잘 들었는데요. 참고로 저는 은평구에서 20년 살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어떤 지역 자치의 문제로 생각을 해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거 할 때 항상 그 뭐 이런 건 의무로 참여해야 되고 뭐 회비는 의무로 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20대 구성원들이 굉장히 그거에 반발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지금 20대의 주거 경험이라는 것이 그 이전 세대들하고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20대들이 이제 독립을 하면 뭐
원룸이나 옥탑방이나 막 이런 데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신의 집, 자신의 동네를 어떤 자기의 근거지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은평구를 예로 들자면 좀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 거겠죠. 은평구에 청년들이 살면 그 청년들이 다 어디 가서 노느냐? 다 홍대 합정 가서 논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근거지는 오히려 홍대는 합정이지 내가 이 살고 있는 내가 와서 잠자는 이 단칸방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사실 그 조직 내부에서의 문제도 좀 비슷한 면들이 있는데 많은 조직들의 경우에 이제 그 뭐랄까 위에 있는 관리직들은 젊은 사원들, 젊은 직원들이 왜 이렇게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없느냐를 가지고서 굉장히 문제를 삼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요. 과거에는 어쨌든 회사가 연공서열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임원급이고 굉장히 나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정말 회사에서 돈 대줘가지고 애들 대학 보내고 뭐 다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결혼 추이 같은 걸 보면요. 85년생 이전, 그러니까 제가 84년생인데요. 85년생 이전에서 결혼이 뚝 끊깁니다. 예, 그러니까 83년까지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84, 85, 예, 이 정도부터 결혼을 안 해요. 85년생이네요. 예, 85년생 이전에는 결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M4 세대론 같은 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M4 세대론이 가지는 문제점이라는 게 결국 그겁니다. 그 M4 포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거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동시에 또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격차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해볼 겨를이 있었는가 그런 기회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게다가 특히나 이제 그 노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정말 코앞에 다가왔고 게다가 요즘엔 또 은퇴도 굉장히 조기에 하게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평생 동안 그냥 이렇게 노년을 보낼 수가 없고 뭔가 일을 해서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 20대랑 그 어떤 단순 노동시장에서 그 노년층이 같이 이제 경쟁자가 되는 상황도 나타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모두가 약간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노인들도 청년들도 사실 그 중간에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뭐 30대 40대들도 사실은 굉장히 마찬가지인 부분이 많은데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모두가 자기의 어떤 상황에서 너무 이제 뭐랄까요 너무 이렇게 코너에 몰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게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뭐 딴 사람도 눈에 들어오고 좀 얘기도 좀 나누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되게 다양하고 풍성해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또 작성하셨던 내용 중에 두 번째 키워드들이 아마 있을 텐데 네, 두 번째 키워드들도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여주시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소정님이 가장 먼저 뭐 들으신 것 같은데 한번 펼쳐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질문을 드릴까요? 아까 그 50대 분에 대한 키워드 말씀이시죠? 사실 고민 많이 마이크 들고 네. 네,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셨지만 사실 여기 옆에 계신 선생님의 사실 개인적인 의견은 좀 궁금해요. 그걸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이제 건설적 소통 능력 강화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상황을 많이 봤는데 저도 뭐 저는 이제 외국에서 좀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비행기를 타셔도 이제 어르신이 뭐 할머니님이 타시면 이제 제가 짐을 들어드릴게요 하면 영어로 이제 말을 하면 할머님이 아니 이래요. 왜? Why? 이래요. 그럼
나 짱짱해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문화 차이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조금 소통이 건설적인 소통 능력이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키워드를 저는 뽑아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펜을 가장 먼저 놓으신 또 이정한 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어떤 거 꼽으셨고 어떤 이야기이신지. 네. 그 20대 30대 층이 그 뭐 40대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사회 문제나 이런 거에 적극 좀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거의 기존 세대에서 그 현재 그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모든 결정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 그 세대에 맞게끔 모든 거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여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물론 저는 좀 이렇게 많이 바뀌려고 생각을 하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그대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세대에는 또 그런 의식을 막 갖는 사람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걸 옛날에 살던 기준을 이렇게 고집하고 그 기준으로 잣대를 재서 젊은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그 젊은 사람들한테 정말 우리 세대하고는 살던 게 완전 다른 세상인데 왜 우리 그 살던 세상을 잣대를 재고 그거를 평가를 하고 이렇게 그 재단을 하려고 그런지 저는 정말 그게 저도 그 우리 세대에 뭐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바꾸려면 정말 20, 30대들이 이렇게 동네 모임도 좀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모임에 가보면은 거의 그 전에도 보면 그냥 그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물론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오시겠죠. 그 젊은 사람들을 오면 막 무대를 해주고 그 위원도 또 이렇게 간부로 뽑으려고도 하고 그렇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젊은 사람 자꾸 참여하려고 이렇게 유도책을 하는데도 별로 이렇게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좀 20대 참여하신다고 하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 좀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 내 문제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문제이고 내 기준이 되는 거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좀 젊은 세대에게 뭔가 참여에 대한 요구를 답변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받아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답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키워드를 좀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상호 이해라는 키워드를 좀 적어봤어요. 어떻게 보면 20대 중에 다양한 20대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30대나 40대, 50대, 60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시지만 서로의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내 입장만 얘기하는 부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상대방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라는 한 번 더 생각을 하다 보면 더 이제 이야기할 때 조심하거나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얘기 어쩌면 그 60대 발제 하셨던 분의 얘기 들을 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한다, 청년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말이 저한테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상호 이해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또 여기서 한번 발제자님은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써봤는데요.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이 민주주의를 두고 세대 간의 감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20대의 사회 참여 같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20대들이 굉장히 사회에 참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자치 문제라든지 뭐 어떤 뭐 주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제 사회적인 이슈에 더 많이 참여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젠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사실 이 젠더 문제라는 게 지금 어떤 사회에서 세대 간의 어떤 인식을 가르는 엄청 중요한 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이제 한 가지 사례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뭐 30분도 공부하면 뭐 이제 뭐 배우자 얼굴이 바뀐다 이런 거 옛날에 이제 뭐 주로 남고 이런 데서 많이 썼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그분이 만약에 뭐 하다못해 남녀공학 교실에 걸린다거나 그러면 당장 그게 문제가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배우자 혹은 뭐 이렇게 연인이라는 게 무슨 내가 좋은 대학 가면은 주어지는 보상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과거에 어떤 남자들을 키워내고 교육할 때 그런 식의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지금 네가 참고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뭐 대학 가서 예쁜 여자친구 생겨, 뭐 열심히 잘해서 좋은데 취직하면은 뭐 예쁜 부인감이 나타나,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은 사실은 아무도 그거를 받아들이진 않아요. 예, 특히 여성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2015년 이후에 사회적으로 막 엄청나게 화랑을 띄웠던 어떤 분야들은 젊은 세대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했는데 그게 어떤 기성세대의 어떤 레이더 안에 포착이 되지 않는 방식과 주제였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민주주의,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는 결국엔 뭐냐면 권리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체득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는 정말로 빠르게 변한 게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59년생이신데 저희 아버지 태어났을 때 대통령이 누구였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막 이승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59년이면 이제 이승만이 하야를 했을 땐가 하여튼. 네. 근데 우리에게 그 뭐 하다못해 박정희 얘기만 해도 엄청나게 옛날처럼 생각되는데 진짜 그 역사로 따져보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거든요. 박정희, 전두환 이런 군부 독재 시절 자체가. 그런 시기를 어쨌든 몸으로 겪어내고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과 그게 아니고 이미 민주화가 쟁취된 사회에서 어떤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갖고 있고 나는 그 권리의 담지자라고 생각하고 태어나서 살아온 사람들 사이의 차이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어떤 그 윗세대들의 어떤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을 하되 동시에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감각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렇게 순서를 아까랑다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요. 왼쪽 오른쪽 갔다가 이번에는 가운데 성원지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지금 30대 발표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키워드로 생각한 게 있어요. 관계 형성과 관심의 표현 이라는 걸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가 그 관계 형성을 하기 전에 사실 상대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관심을 보일 때 소속감이나 아니면 동질성, 공통적 관심 뭐 이런 것들로 관심을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참견과 그 생각을 강요하거나 주입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폭력적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 관계 형성에서 조금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 예로 뭐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잘 대처해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그 잘 넘어가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런 일은 사실 주변에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얘기했다가 젊은 친구들한테 신뢰되는 질문이라는 그런 반격을 받기도 하기도 하고요. 저도 그걸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결혼을 왜 안 했어요?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뭐 30이 넘었는데 결혼을 왜 안 했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되게 폭력적이라고 이렇게 딱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그 저희 세대가 갖는 것이 그런 어떤 그게 뭐 폭력이라고 생각은 안 했고 관심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물어봤던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뭔가 다음 이야기들을 이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지금의 세대들한테는 그게 이제 폭력일 수 있고 표현의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다양한 분들의 얘기를 들을수록 이게 뭔가 세대 간의 차이, 갈등, 문제라기보다는 조금씩 문화가 달라졌던 것들이 쪽 스펙트럼처럼 연결되는 것들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키워드를 작성한 것도 많았었긴 한데 생각보다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요청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먼저 발제자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을 통해 해결할 것과 사회 문제로 해결할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례를 한번 좀 풀어주실 수 있으실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례를 다 꼬집어서 들기는 어렵지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령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세대 간 소통으로 풀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국가와 의회와 이런 어떤 경제 주체들이 나서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만 풀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청년하고 노인이 빈곤해지는 걸 청년과 노인이 소통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누가 지금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자원을 어떻게 순환시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그 불평등을 더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종류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해결이 가능한 문제지. 이게 뭐 청년한테 당장 뭐 니들이 빈곤한데 어떻게 할지 내일까지 정책을 만들어 와봐 이런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데요. 자꾸 청년 문제 해법을 청년한테 묻는데 그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그러니까 청년 문제를 청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청년 문제는 그 이전까지 쌓여왔던 사회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청년 세대에게서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자기 문제가 아닌 문제에 대한 해법을 경험도 없고 자원도 없는 청년들이 어떤 방식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걸 풀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라는 건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지 그걸 청년들한테 니들이 뭐 생각을 해내서 해결을 해라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수 있는 문제 같은 것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인식 차이의 문제, 문화의 문제, 그리고 소통의 문제 같은 것들은 어쨌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하면서 부딪히고 상처를 입고 하더라도 어쨌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오늘 이런 자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답변이 충분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르시겠으면 추가적인 질문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체 공통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각 세대별로 자기 윗세대에게 배우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세대가 내 다음 세대에게 뭔가 전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뭐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손 간짝 들어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마이크 바로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희 윗세대요. 네. 정말 근면 세대였어요. 정말 그 뭐 1년 저희 세대는 거의 휴일도 없이 또 우리 선배들 세대도 그랬고 거의 뭐 한 365일이면 거의 놀지 않고 일하는 그런 세대였어요. 그래서 그 선배들 보고 그 당연하게 저희도 그렇게 일해야 되는지 알고 그렇게 일을 했고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농촌 사회에서 산업 사회에 그 제가 이제 주축으로 사는 그 세대였는데 그 후에 이제 뭐 정보 사회고 또 지금은 좀 뭐 AI 세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보면은 다층 세대죠. 다층. 저희 세대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농본사회 산업사회에서 그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의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 제 친구들도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싫어서 이걸 좀 깨야 되겠다. 그래서 저를 부단히 노력을 좀 하는데 하여튼 그 세대는 정말 그 윗 세대는 그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경제 그 발전의 틀을 만든 세대였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하고 근면했고 좀 부지런했고 그런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그렇지 않지만 저는 이제 그 세대를 윗 세대를 통해서 그런 점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예. 네, 혹시 이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 저는 그 윗세대에게 배우고 싶은 것이라고 이제 질문을 하셔서 생각을 하니까 저희 윗세대는 가치가 있는 일에 자발적 참여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나한테 오는 이득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가치가 살아야 이 사회가 이 사회 구성원들한테 굉장히 그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공동의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일에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좀 누리는 것들이 지금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대에게 배우고 싶은 거는요.
됐나요? 네. 저는 제가 윗세대 분에게 배운 걸까요? 네. 배운 거는 제 주변에 되게 좋으신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좀 운이 좋게도 좀 리더십이 있으신 분들이 많고 또 경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나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배운 건 사실 리더십이거든요. 어르신분들께서 나라를 발전을 좀 하는데 굉장히 이바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추진력이랑 뭐 리더십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근사님한테는 다른 질문 나왔던 내용 중에서 받았던 것들, 배운 것들 말고 반대로 더 고민을 지금부터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것들을 전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황하신 것 같긴 한데요. 충분히 답변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 어린 사람이 이런 질문에 답변할지는 몰랐는데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조금 그 멋있는 말로서 포장을 하게 되면 그 이러한 세대 문제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기를 살아와 보지 않은 세대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넘겨줄 수 있느냐를 했을 때 이러한 어떠한 세대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례로서 경험으로서 전달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다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 제가 아는 지금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좀 세대별로 온 질문들이 있어서 몇 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60대 발표자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줄임말, 속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편하게 먼저 아무나 먼저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정환님 먼저. 네. 그 좀 일부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배우려고 많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돌아서면 잊어먹습니다. 자주 써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배우려고 그러고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소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평소에 하는 편입니다. 예. 네, 서건진님. 저희 세대 때는 그걸 은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이겠죠. 좀 다른데 저는 이제 90년대 생이 2명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떨 때 못 알아들어서 못 알아서 다시 물어보고 그 의미가 뭔지 그게 그 표현이 그 의미가 맞는지 그런 이제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거 되게 기발하다. 되게 창의적이고 기발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조금 말이라는 거요. 말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생각이 조금 들어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전달하거나 생각을 전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가볍게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더해 보면 저도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20대, 30대 이렇게 같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용어를 간혹 못 알아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건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지 않을까 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20, 30대에 대한 질문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뭔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중년층에게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너무 눈물 흘리지 말아 주시고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분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별 받은 적이라고 하면 좀 사실 되게 포괄적이긴 한데 약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밀레니얼 세대인데 30대 분들이 좀 이직을 많이 하신 분들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께서 이제 왜 이렇게 이직을 많이 했냐 이렇게 좀 그 질문이 약간 저는 좀 차별을 누군가 비교를 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10년을
뭐 어디에서 다녔는데 저는 이제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이제 그런 좀 특화된 그런 경력이 있는데 이제 좀 뭔가 차별된다는 느낌, 누구와 비교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근데 그 중에서도 너무 신기하게 저희 다양한 분을 만나다 보니까 어떤 분께서 이제 저의 약간 멘토기도 하신데 그분은 저의 약간 특화된 점을 되게 좋게 봐주셔서 오히려 개 중에도 정말 꼭 한 분은 계시더라고요. 좋게 봐주시는 분이 계셔서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사님. 이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같아요. 이제 전에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쩌면 자기한테 힘듦이 찾아오고 이제 뭐 표현하자면 일과의 권태기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 어느 순간 그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뭔가 충전을 하겠다, 휴식을 취하면서 좀 이제 충전을 해서 다시 뭐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좀 쉬고 있으면 이제 그런 분들을 하게 돼요. 이렇게 취업 준비하다 보면서 어른들이 너가 나이 때는 뭐 돌도 씹어 먹을 나이인데 왜 집에서 이러고 있느냐,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런 질문을 들으면 전 그러죠. 이게 뭐 이렇게 안 하고 있지 않은데 생각도 하고 있고 계획도 세우고 있고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혼자만의 실행을 하고 있지만 그게 대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따라 대외적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나는 그 집에서 놀고 있는 백수처럼 보이는구나. 그래서 일의 차별이라면 저한테는 그러한 조금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놓지 말아 주시고요. 제가 저 근사님한테만 이런 포인트를 주는 것 같은데 반대로 뭔가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나 문제 말고 굉장히 조화가 잘 된 것 같다라고 느낀 그런 사례 같은 때가 있으실까요? 네, 되게 극단적인 예를 예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조화를 이뤘던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많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거는 그러니까 20대와 뭐 이거 청년 세대와 다른 비청년 세대와의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 세대는 뭐 기발한 아이디어와 뭐 엄청난 실행력과 이런 게 가지고 있다면 그 다른 비청년 세대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뭔가 이런 문제를 예견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어쩌면 이러한 일들을 미리 해봤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이나 장애물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같이 융합해서 일을 하다 보면 뭐 좀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했을 때 저는 그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예상할 수 있지?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60대가 되셨지만 그때 50대셨던 제가 아는 소년 아저씨 분들과 어떤 프로젝트 기획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아, 내가 행사를 기획하기 때 이렇게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선 어떠한 문제점들이 미리 준비해야 되고 어떤 분 장소를 섭외해야 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와 협조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경험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준비하는 것이 되게 원활하게 진행이 됐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같은 뭐 다양한 세대들과 세대가 융합해서 일을 하다 보는 게 조화롭게 잘 풀린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대 간의 차이가 아니라 세대 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다고 느낀 사례가 있으신지. 네, 이정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나이가 들으면 좋은 거는 좀 이렇게 전체를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는 그런 통찰력 같은 게 좀 생기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 20대 우리 이근선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기획하고 추진력 있게 젊은 사람이 한다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떤 노련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겪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이안 사망까지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을 좀 보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의 장점이 있고 나이 들면 나이 든 사람으로서의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믹싱을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진짜 바라는 거는 이게 세대 간의 갈등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그 앞쪽 세대를 살아왔고 우리가 30년, 한 50년 되나요? 50년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그 산업화 또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세계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제가 뭐 세계 한 10위 정도 되고 지금 뭐 7위로 이제 선진국이 이렇게 좀 그 우리나라 위상을 이렇게 만들 정도가 됐고 초청받을 정도가 됐고 뭐 유튜브에 보니까 이태리의 그 GDP를 초월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빠른 시간 속에 다 이룬 나라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빠르게 했기 때문에 압축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도 많은 거죠. 그래 지금 그 나이 든 우리 세대는 굉장히 좀 그 OECD에서 제일 가난한 노인층이 됐고 또 청년들은 청년대로 지금 어려운 거예요.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서로 세대 간의 갈등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서로 이렇게 찾고 보완하고 상호 인정을 해서 이렇게 가는 이게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우리나라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잘하면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또 세대 조화가 어떤 때 느끼셨는지. 네. 저는 채식 문화활동가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이제 다양한 세대를 만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집밥 활동가 학교라든가 이웃과 함께 장담기라든가 그다음에 냠냠톡톡이라고 해서 영유아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손맛 그다음에 그 문화 단순히 음식인데 음식에서 끝나지 않고 그 정서를 같이 소통하고 나누는 어떤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대를 우리가 뭐 지금 뭐 무슨 세대 다양하게 나누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세대가 나눠지는 게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는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음식 그런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에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 먹는 것의 역사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면서 함께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그런 세대의 어떤 그 벽보다는 함께 하고 싶어하는 욕구나 소통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활동에서 그런 조화가 잘 된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교육업을 하면서 유튜버나 이제 크리에이터 그리고 앵커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사회 좀 활동을 많이 해서 카카오 이렇게 단체톡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약간 어떤 분이 이제 약간 문제를 카톡방에서 일으킨 적이 있어서 이 카톡방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어르신 분께서 저에게 요청을 하셔서 제가 카톡방을 새로 이렇게 오픈 카톡방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우리의 카톡방 커뮤니티가 좀 이렇게 안전하게 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어르신들께서 저의 존재를 알게 되셨고 이제 되게 고마워해 주셨고 또 이 우리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좀 보호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발제자님께 한번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나왔던 내용 중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회사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칼퇴와 야근이었다. 사실 야근이 즉 성실인 것처럼 보여지고 칼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것 또한 세대 간의 어떤 차이로 약간 좀 볼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기억이 없긴 하지만 네. 기업 문화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공서열과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또 경제적인 체제의 변화랑도 같이 연관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의 복지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일본 모델을 많이 따라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떤 직접적인 복지보다는 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을 기업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어떤 복지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축하려고 했고 물론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도 그게 잘 된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거나 회사를 계속해서 다니면 거기서 20년, 30년 다니면 거기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자녀 등록금도 내주고 뭐도 내주고 어쨌든 뭐 결혼하면 결혼했다고 뭐도 주고 막 이런 식의
혜택들이 그래도 있었던 거예요. 연차가 쌓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조직의 단맛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애초에 요즘에 청년들 자체가 정규직으로 취직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많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정규직으로 취직을 해도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단맛을 보기도 전인데 이미 조직의 쓴맛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그 새로 들어온 신참자에게 이런저런 의무가 부여되고, 뭐 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면 너는 왜 뭐 그렇게 빠졌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로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영문을 모르겠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나는 여기에 돈 벌려고 들어왔고 내가 월급 받는 만큼 일하면 되지 왜 나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의 이제 기업 문화와 지금의 기업 문화 사이에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문화가 바뀌었다의 문제이기보다는 고용 시스템 자체의 변화, 그러니까 정규직도 아니고 보장도 되지 않는 일자리를 청년들이 많이 거치면서 내가 여기에 어떤 로열티를 가지고 충성심을 다 가져서 온몸을 바쳐서 일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바보처럼 그냥 부려먹기다 버려지는 일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그런 게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기성세대 어떤 구성원들은 요즘 젊은 애들은 뭐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 사람이 굉장히 자기가 놓여 있는 상황 하에서만 좀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자기들이 봤던 어떤 그 영광의 단맛을 계속 생각하고 너희들도 참고 버티면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젊은 세대가 볼 때는 그런 일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나도 그렇게까지 그러고 싶지 않다인 거고, 거기에서 나타난 어떤 근본적인 차이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런 차분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정 말씀 하나만 드리면 발제자님의 발표 내용이 아니라 그 유튜브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궁금하셨던 것들을 한번 읽어드리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슷한 내용 하나가 전 되게 좀 와닿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대가 많이 변하기는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0년 전에는 밤새 일하기를 밥 먹듯이 하셨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다양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젊은 분들에게 좀 뭔가 묻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젠더 문제, 가부장제 등에 대한 것들이 어쨌든 계속 좀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되게 공감되는 이야기 같거든요.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와중에 조금 사회가 아주 조금씩이지만 더 좋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슬슬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럼 마지막에는 저희가 사실 많은 질문들이 더 있기는 한데 전체 이 포럼을 진행을 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점이라든지 묻고 싶은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한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보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혹시 제일 먼저 누군가에게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네, 소정님. 네. 여기 내에서 질문하면 되죠. 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이 세대 차이라는 게 사실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저는 집안에서 가장 세대 차이 갈등이 많이 있을 거라고 다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도 세대 차이 갈등을 많이 겪고 있고, 혹시 그런 거를 어떻게 풀어 나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떤 상황이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세대는 사실 혼전 순결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강요받고 큰 세대이고 그걸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세대입니다. 그렇게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이제 딸아이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엄마는 아빠가 처음이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던. 그래서 자기 친구들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어떤 몸으로 성적인 에너지를 같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그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저도 굉장히 개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그냥 재밌게 얘기를 나눴던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저희 딸이 그런 말을 하니까 내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 마이크 드신 김에 서건진님께서 또 다른 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저는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 네. 오늘 발제하신 선생님한테 아까 그 세대가 조금 해결해야 될 것들을 분리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어느 부분을 분리를 해서 저희가 그 기존 세대와 신세대들의 관계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대 갈등을 조금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네, 이건 아까 사실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긴 하지만요. 그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세대 갈등이 있나요? 한 가지 궁금한 건 그거죠. 지금 세대 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첨예하고 중요한 문제일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죠? 네. 왜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게 됐을까요? 갑자기 갈등이 사라졌을까요? 그러진 또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갈등으로 볼 것이냐 자체부터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것을 문제로 인식하느냐부터 사실은 문제의 그 시작이거든요, 그게.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할 때에는 어떤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젊은 분들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뭐 그동안 많이 느껴왔던 거지만 어떤 종류의 문제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 문제들은 대부분 어쨌거나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갈등을 느낍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막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첨예하고 막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오히려 더 다른 어떤 프레임들 속에서 우리가 같이 힘 합쳐서 해결해야 될 어떤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그 중에서 저는 어쨌거나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 역시나 노인민국 문제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단순히 지금의 노인들이 가난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대부분의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돼도 지금 이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면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물론 뭐 당장 청년들도 어쨌든 돈이 많은 건 아니니까 청년들이 돈을 내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전 사회적인 사고를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럼 마이크 잡으신 김에 또 다른 분들의 어떤 궁금점들이 있으시면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시다면, 네. 네. 사실 궁금증이라기보단 그냥 제가,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행사에 몇 번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체로 구도가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참 정말 사람 사는 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구나라는 걸 오늘도 새삼스럽게 좀 느끼고요. 동시에 근데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물론 이 행사는 오늘 2020년에 하는 거지만 뭐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0년이 넘는 동안에 이렇게 세대 간의 어떤 대화상을 조성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뭔가 의제가 좀 더 이렇게 발전되는 양상은 제가 그동안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대화를 더 나은 방식으로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사실은 오늘 좀 많이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네, 이정환님 혹시 뭐 다른 분에게 더 궁금하신 거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그 우리 최은주 선생님, 서은주 선생님, 그 정말 그 요즘은 성 문제, 우리 때는 정말 그렇게 살았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진짜 남성 본위 사회였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회 시스템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거의 평등 사회. 저도 젠더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만 젠더 교육을 받으면서 좀 스스로도 좀 거북사스럽게 느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 어떤 기준에 살아온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거를 잣대를 재려고 하는 그런 걸 버리기 위해서 이제 젠더 교육을 받았는데요. 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는 정말 성 에너지 문제로 성을 이렇게 도덕적인 것만 그 기준을 쓰지 않고 그런 쪽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하시면서 들어봅니다. 그런데 막상 또 저는 딸이 없는데 딸이 있다고 그러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근선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다른 분께 질문을 하시거나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소회를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질문이긴 한데요. 근데 조금 깔끔하게 끝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면 그냥 그 다른 50대, 60대 분들에게 청년에게 한 가지를 요구할 수 있다면 같은 세대가 소통을 위해서 하나를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거를 요구하고 싶은지를 짧게 얘기해 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소통을 할 때 좀 참고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답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요청이라고 하면 조금 좀 그렇고요. 저는 세대라고 딱 구분짓는 것보다 사실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관계 형성의 사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떤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뭐 그런 기준을 떠나서 서로 좀 존중하고 그냥 배려하는 그리고 조금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거는 나이가 어리고 많고를 떠나서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이 이루어지면 이런 어떤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그러니까 제가 또 아까 잠깐 사례로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 대해 연연하는 거 당연히 내가 앉을 자리고 너는 비켜야 되고 대접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한테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 나부터도 우리는 모두 같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 다름을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장님. 우리가 살 때는 그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일하지 않으면 저녁에 굶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날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 절박함 속에서 산 세대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강한 생명력, 이게 뭐 끈기라든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런 그 내성이 많이 길러진 세대가 저희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젊은 세대는 선택지도 많고 굶어 죽고 뭐 이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이 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는 그러나 우리 때 가졌던 그 미덕 이것은 장점은 지금도 똑같이 통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젊은 세대들이 좀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2시간이 훌쩍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아쉽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기회를 지역에서 더 많이 만드는 걸로 약속을 하고 저희가 또 볼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행사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2개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내일인 17시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동조합 10년의 꿈이라는 이야기로 추가적으로 더 재미난 이야기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9월 11일 금요일에는 언택트 시대, 비대면을 넘어서라는 이야기로 또 굉장히 지금 어떤 시대 이슈와 맞물려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 뒤에를 보시면 10년의 꿈 상상하기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것들, 의미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네, 고민들 그리고 함께 해주실 바라면서 네, 오늘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